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내일은 남부지방에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첫 개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통일부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대규모 차관 교체가 예상됩니다.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게 하는 법률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입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입시 학원과 관련된 내용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일주일간 12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에도 내일부터 최고 25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돼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 속 폭염에 시달리던 중부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며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까지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후 서서히 남부로 이동한 뒤 다시 제주도 부근까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부에는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비구름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오래 영향을 받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29일 밤부터 30일 사이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와 경남서부가 최고 15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남부지방에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음 주 초까지 남해에 머물다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남부지방에 최고 3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전남 한평에서 60대 여성 수리시설 감시원이 실종됐습니다. 하천이 넘쳐 논이 물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 수문을 닫으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무보트에 탄 소방대원들이 수풀을 헤집고 하늘에는 드론이, 땅에는 수색견이 탐색 작업을 벌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밤 10시 반쯤 하천에서 68살 여성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배수문을 관리하는 수리시설 감시원이던 여성은 폭우에 하천이 불어나자 수문을 여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사고가 났을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문을 열기 위해 남편과 동행했는데 손 쓸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걸 여는 과정에서 풀 같은 게 좀 걸려있으니까 그걸 치우러 과정에서 빠져버린 것 같아요. 풀 같은 게 걸려있으면 배수문이 오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를 하는 과정이었지 않냐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난 농촌에서는 하천 배수문을 여닫는 수문 관리 업무를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뽑는 기준에 나이 제한도 거의 없는 데다 오랜 기간 뿌리 내리며 지역 사정과 물길까지 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어두운 밤, 그것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 수문을 관리하는 데는 늘 위험이 뒤따릅니다. 걱정은 되지라 와서 이제 그게 어젯밤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한 번에 안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괜찮을 건지 워낙 많이 쏟아져 없어. 오늘 위험 있게 와서 열다가 그래 붙는 거야. 주민들은 차라리 농사를 망치는 게 나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지난해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이 잠겼던 공동주택 5곳 가운데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 침수로 보험을 접수했던 서울에 있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침수 이후에도 2곳은 여전히 물막이판을 두지 않았고 나머지는 탈착식과 하강식 등 종류가 다른 물막이판을 설치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합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배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이라며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이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키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연대하며 우리 외교가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과 가짜 평화로 규정한 일배식 인식이 충격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고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특별전 관람에 이어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메시지까지 꺼내든 건 또다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정부 부처 절반 이상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가운데에는 당으로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만 교체되는데 후임에 이명박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후보로 거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막판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는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고나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회복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게도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도 안 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걸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YTN 취재 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와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에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교폭력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대통령실도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인사검증을 진행한 셈입니다.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영수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사무실 컴퓨터 기록 등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죄도 무겁다며 박 전 특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의 사망 유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금 2020년부터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출생통보제를 먼저 통과하고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보호출생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좀.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심평원은 물론 지자체에도 2주 안에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른바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의 뜻을 함께하는 만큼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를 하고 최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체계 개선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익명 출산을 유도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 즉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보호출산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팔을 걷어붙인 정치권의 제도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출산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에 변기에 넣어서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 집은 물론 공중 화장실,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출산하는 충격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가 지난 2020년 발의됐습니다. 출생 통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자 병원 밖으로 임신부들이 더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자며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혼자서 양육과 출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낙태, 영아 유기.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큽니다. 임신 때부터 출생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미혼모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이 보호출산제를 덜컥 도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는 점도 문제인데 정부는 미성년자까지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별개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일주일 사이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20건은 대형 학원과 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등 이권 카르텔 관련 의혹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도 포함됐다고 밝혀 심각성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일주일여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건은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권 카르텔 관련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비밀 서약을 깨고 사교육에 진출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 사항이나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 이런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제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합 행위라든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넘어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 유형 공개 이후 계속되는 기준에 대한 논란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아이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만든 괴물 문항으로 지칭하면서 다만 킬러 문항을 제거하되 수능을 5달 앞두고 큰 혼란은 막아야 하는 만큼 정말 확실한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너무 괴물 같은 문제는 좀 제거하자는 겁니다. 확실한 문제를 제거하고 우리 평가의 본질,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질에 좀 충실하게.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을 해결해도 입시와 관련한 본질적인 불안감은 남는데 이는 결국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9월 모의고사 이후 학원 입시 설명회로 달려가는 일이 줄도록 정답률 등 데이터를 공개하고 EBS나 공공영역을 통해 대입 컨설팅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대 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사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학원업계 수익 구조에 불법, 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 의대 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현행법은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교사에게 학교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안을 2학기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며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돼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조폭이 낀 점조직을 통해 현금이나 가상화폐로만 거래한지라 실제 마약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길거리 후미진 곳에 마약을 던져주고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40분쯤 지나자 마약이 숨겨진 곳에 여성 3명이 나타나 마약을 챙깁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여성들로 필로폰을 구매한 겁니다. 이처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울산과 부산은 물론 수도권까지 마약을 유통하고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구속한 49명에다 이미 다른 마약 혐의로 수감된 6명까지 더해 모두 55명을 검거한 셈입니다.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판매해온 조직폭력배 등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55명을 검거하여 그중 49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거나 교도소에서 만났고 연락책, 배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약 유통 조직에게 압수한 필로폰 양은 95g에 달합니다.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워낙 점조직으로 활동하다 보니 국내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NS로 연락한 뒤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거래해 단속을 피했고 샴푸를 넣는 통에 대량으로 담아 들어온 신종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미 국내에 들어온 마약을 재유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범들이나 관련자들 진술을 보면은 부산 쪽 선박을 통해 가지고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울 영등포 쪽에 조선족 등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아 가지고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마약 유통 총책 40대 A씨를 추적하고 다른 투약 사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 원대 마약을 숨겨 들여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8살 A군과 공범 31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마약 2,900g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항철도에선 한 남성이 열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서진 중앙선 분리대 너머로 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고 택시 앞 범퍼도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묵동 태릉 입구역 근처에서 달리던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토바이가 날아갔으니까 완전 10m 밖으로 날아갔으니까 운전자는 왼쪽으로 또 튕겨나가고.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비롯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정체모를 흰 가루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홍대 입구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남성은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승객 1차도 여자석에 있는 소화기를 터뜨리신 거여서 그쪽이가 좀 심하고 그 주변에 경찰은 열차 내 CCTV를 분석해 도주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최신 5G 통신 기술을 총망라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10주년 행사로 야심차게 재개됐지만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하이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화물선이 싣고 온 컨테이너 박스가 무인 화물차로 옮겨집니다. 모든 작업은 10km 밖에 떨어진 원격 조정실에서 이루어집니다. 5G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중국 텐진의 지능형 항만입니다. Today, ports are going through a process of automation driven by the latest technologies like AI and 5G. 이런 최신 5G 기술을 총망라한 박람회 MWC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도시봉쇄 여파로 취소된 뒤 2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입니다. 참가 업체들은 5G를 넘어 6G 시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以 5G、5.5G、 AI 云为代表的信息技术的发展也正在扬帆起航，劈波向前。 MWC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주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해온 연례 행사입니다. 2012년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상하이에서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 글로벌 기업 550곳이 참여할 정도로 커졌지만 일상회복 이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방 기업 중엔 미국의 반도체 업체 퀄컴 정도가 이름을 올렸는데 그나마도 전 시장을 따로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따라 미래 산업인 민간 통신 기술 분야의 지형도까지 둘로 나뉜 모양새입니다. 在西方有些人在炒作所谓的降依赖去风险，就是一个伪命题。 팬데믹 기간 2차례 취소된 탓에 올해 10회째를 맞는 MWC 상하이.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첫 피해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26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다수가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발족된 지 한 달째.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 인정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마련된 여러 지원 혜택들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모두 3,600여 명.
지자체 조사를 마친 268명 가운데 265명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70% 이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 피해자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지정이 되셨고요. 그 밖에는 부산, 강원, 경남에서도 피해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위원회가 늦지 않도록 그 위원회 의결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경공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저리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은 법원에, 매입임대 신청은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류 전 설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도쿄전력 주주총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류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데 사흘간 점검과 결과 검토에서 이상이 없으면 언제라도 방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민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며 2015년 어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の方針は遵守します。引き続き漁業者をはじめとする方々との意思疎通を密にし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방류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고 도쿄전력 역시 주주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賛成、風評被害はそれは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私なんか全然問題にならないと思うけどね。十分希釈してるから。 희석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処理水はもうやっぱり絶対反対です。流してほしくない。薄めればいいっていう問題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이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기시다 총리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관계자의 이해 없이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야의 여론전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국민의힘은 방류 뒤 우리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고 염전을 비롯해 수산물 안전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수개월 뒤 우리 바다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86그룹 운동권 출신인 하문경 씨는
여당 내 친윤 공부 모임을 찾아 괴담가의 싸움이라며 야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가 없이 처리를 하고 있으니 제발 안심하고 수산물을 잘 평소처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귀신 있다고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겁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초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등 7대 사항을 일본 측에 요구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에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찰 단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온 유구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려 했지만 정부와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공개 브리핑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결국 정부가 공개 검증을 꺼리기 때문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숨기는 게 있을 때 가능한 행위들이에요. 자꾸 회피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럼 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초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6월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비축분을 내놓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을 시장에 최대 400톤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 대전, 부산점과 수협 바다마트 강림점 등 전국 마트 25개 지점과 전통시장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을 앞두고 서해에서는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해를 지킨 영웅 고 윤영하 소령과 황도현 중사의 이름을 딴 함정도 훈련에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사상자 30여 명을 떠안은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습니다. 해군 6영웅의 희생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입니다. 승전 21주년을 맞은 서해. 후배들이 선배 영웅들의 뜻을 이어받아 해상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에 투입된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10대와 항공기 6척은 북한의 NLL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술기동과 대잠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기 위한 일제 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훈련에는 6영웅 중 2명인 고 윤영하 소령과 황도현 중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과 황도현함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승리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함에 승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선배 전우들의 필승해군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훈련에 매진해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필승! 한상국함과 조천영함, 서우원함, 박동혁함 등 6영웅의 이름을 딴 다른 함정들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핵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으로 일명 부머로 불리며 미 해군 최강 전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부급 직원의 셀프 대출 논란이 불거진 지역 농협에선 농업법인들에게 준 또 다른 대출금 때문에 100억대 부실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농업법인에 대해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시 능현동에 단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2곳의 사업장들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와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업체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39억여 원을 대출받아 6차 산업 인증 사업장 혜택을 받았습니다. 6차 산업 사업장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 2% 금리만 부담하면 되고 시중금리와 차이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여주시는 사업장 한 곳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지난 2020년 금리 지원 대상에 선정된 뒤 대출금으로 땅만 사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시설을 짓겠다며 24억여 원을 빌린 다른 업체도 같은 이유로 지원 중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에서는 가공된 농작물을 판매하거나 아쿠아 체험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건물만 짓고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지난 2021년 1월 첫 대출이 이루어진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점검을 나간 뒤 문제를 알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2년도 5월 달에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 운영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사후 관리를 했던 거죠. 업체들의 실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은 지난해부터 이자 연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채권을 떠안을 위기입니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 정책자금 39억여 원을 포함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이들 업체 등에 나간 대출금은 총 101억여 원. 지역 농협은 담보된 땅과 건물을 팔아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올해 초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대출 시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채권을 저희가 취급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채권 매각을 추진하던 지역 농협의 뜻은 농협 중앙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출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감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대출 과정에 서류가 미비했던 점이 의심된다며 셀프 대출 논란을 받는 전직 상무가 대출을 책임지고 있던 때여서 더욱 면밀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업체들은 자금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돈을 못 갚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6차 산업 인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농협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애꿎은 세금과 조합원의 돈이 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에 이어 오뚜기와 팔도도 라면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뚜기는 다음 달부터 라면류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장 판매량이 많은 진라면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팔도도 다음 달부터 일품 해물라면 등 11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5.1% 인하하지만 비빔면 가격은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SPC는 다음 달부터 30종류의 빵 가격을 소비자가 기준으로 평균 5% 인하합니다. SPC 파리바게뜨 그대로 토스트는 3,700원에서 3,600원, 정통 바게뜨는 3,900원에서 3,700원으로 가격을 내립니다. SPC 삼립 정통 크림빵은 1,400원에서 1,300원, 달콤달콤 허니볼은 2,0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합니다. 6월 29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정보부처 절반 이상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가운데선 당으로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만 교체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차관 인사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의 철학을 직접 국정에 반영하는 정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영수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해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TF는 오늘 4차 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의료 수가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저출산 현상으로 환자가 갈수록 주는 데다 건강보험 의료 수가가 다른 진료 과목보다 낮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과 관련해 대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제2연평해전 21주년을 맞아 나란히 승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제2연평해전 전승비에 참배하고 승전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지만 시한 내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제 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뒤 내부 논의를 이어왔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분리 대응하면서 자산 몰수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반란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과 만난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에게 지난 1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며 용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деюсь, что в ходе этих работ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украл, или, скажем так, украл поменьш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конечно, с этим совсем разбираться. 이를 두고 푸틴이 부패 혐의로 프리고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무장 반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중적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지도부와 관료들 부패를 비판해 자신의 주가를 높였습니다. Шойгу! Герасимов! Где боеприпасы?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одно из подраздел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бежало с одного из наших флангов. Бросив позиции, сбежали все и оголили фронт шириной почти 2 километра и глубиной. 푸틴 대통령은 이런 프리고진을 부패 등의 죄목으로 고발해 대중적 지지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전쟁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크렘린궁의 프리고진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겐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도록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프리고진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군 최고위 장성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 계획을 미리 알았으며 실행을 돕는 등 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전 통합사령관을 지낸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통합부사령관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수로비킨 대장이 군 핵심부에 있으면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 실행을 도왔는지 파악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내륙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250mm 이상, 중부와 영남에도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후 장마 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내일 아침부터는 제주도에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륙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